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신톡의 그 특별 팟캐스트 거의 그때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모신 것 같아요. 네. 김성우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수학교사입니다. 수학교사고 경기도 고양시 신능중학교에서 중학생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 경력은 16년 차. 그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좀 입시생들 좀 위주로 가르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생활이 좀 쉽지 않아서 중학교에 와서 좀 희망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지금은 신능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되게 들을 말씀이 많지만 요즘 하도 이슈가 많이 돼서 수학 포기자, 수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기 지역에도 수포자 또는 대기 수포자, 걱정 수포자들, 다양한 수포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말 수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수포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수포자인지 되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선생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수포자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좀 포기하지 않나. 여기서 수학을 포기한다는 건 입시에서 수학 점수를 잘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대학을 가려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포자가 어떤 개념이냐에 대해서 조금 다르거든요. 수학을 싫어해서 나는 수업 시간에 안 듣겠다 하는 수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시에서 나는 수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입시 준비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수학 안 들어가는 대학을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과목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학은 놓겠다. 이런 수포자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닫는 친구들과 대학에서 필요 없으니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절반, 그럼 중학교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수. 네, 두세 명 정도. 두세 명.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는 그런데 또 학교마다 또 좀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수학을 포기했다,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매일 1시간씩 수학이 거의 듣고,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까지 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학교에서 한 7시간 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수학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포기했으니까 엎드려 잔다거나 그런 생활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꾸준히 수학사 교육을 계속 진행했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는 포기하더라.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수포자가 지금 거의 고유명사처럼 수포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슬프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영어 아니면 수학, 특히 수학학원은 거의 안 다니는 친구들이 어쩌다 많이 다니는데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수포자가 늘어나고 결국 그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자는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원인은 수학의 어떤 고유적인 어떤 학문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로는 즐겁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 이게 위계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게 내도 굉장히 어렵고, 조금만 쉽게 내면은 이렇게 확 쉬워지는, 그러니까 변별하기 되게 좋은 학문이라는 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9등급화 돼가지고 이제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변별을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도구가 수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게 변별의 도구니까 이게 변별하려면은 어렵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고 성향이 없는 친구들은 더 못 따라오고 그러면서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선생님들이 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문제인 거면 수학 선생님들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생님들이 다음에 문제신 거. 네, 그 다음에 네. 저는 그게 이제 입시라는 거에서 만약에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면 수능 때 역사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고 수학은 입시 제도에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역사 선생님들도 아마 문제를 굉장히 뭐 아주 세밀하게 내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도 잘 들여다보지 못하면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의 내용하고는 사실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수학의 역할이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학의 내재적인 때문에 수학이 지금 교육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 안에서의 가장 큰 변별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입시의 가장 큰 피해가 수학인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네, 희생양이 되고 있는 네네네.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입시만 네. 아니면 즐거울 수 있는 학문일 수 있는데 지금은 변별의 도구로 전락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이 크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 입시가 모든 거의 문제네요. 우리가 다 너무 잘 갑자기 결론이 되지만 입시가 그렇게 모든 결론이 나면 너무 좀 그렇죠. 네. 일단 입시는요 모든 것의 문제인 건 저희가 알고 출발했잖아요. 네네네. 입시가 문제인 거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그래서 입시 때문에 그러면 수학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제가 한 번은 시험을 쉽게 내봤어요. 올 쉬웠잖아요. 네, 맞아요. 시험 엄청 쉽게 기뻐하거든요. 쉽게 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맞춰서 냈어요. 그랬더니 100점인 친구들이 한 반에 한 3명? 4명씩 나왔어요. 그래도 평균 한 60, 70점? 그랬더니 어떠한 항의가 굉장히 빗발쳤어요. 수학이 쉬워서 교과우수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우수상은 한두 명이 뛰어나야지 교과우수상을 받는데 100점이 나와도 교과우수상 못 받았다. 이거 어떡할 거냐 는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쉽게 낸 학교는 좀 학교 수준이 낮은 학교다라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배운 것들을 가르쳐서 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학교가 이제 어려워질 수 뭐 이렇게 그런 학부모님들의 항의들, 근데 기뻐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는데 그러한 항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입시에 이게 이제 산업화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린 많은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수학 강사, 수학 학원, 수학 교재 이런 것들이 다 산업화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교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 잘 못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그런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편하게 아이들에게 수학만을 가르치고 시험을 쉽게 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사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엄청 갈등을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뭔가 바르게, 이게 옳은 가치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 이제 세상이 반대쪽으로 가버려 있으니까 되게 내가 좀 괜찮게 살려고 하는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학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네. 쉽게 내는 정책을
수정하셨어요? 아직 시험 그다음 네. 안 냈고요. 네. 아마 계속 시험 쉽게라기보다도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이 네. 애들이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애들이 뭘 모르는지를 평가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냥 변별하고 줄 세우고,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애들이 도대체 뭘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거 하려고 사실 시험 보는 건데, 그런 원칙대로 이제 갈 건데, 쉽진 않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 같은 건데, 네.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수학 시험이 쉽겠네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그런 거예요. 수학 어렵게 내기 되게 쉬워요. 그냥 한두 문제 조금 더 꼬아서 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평균 막 10점, 20점 차이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학교 내에 다른 네. 수학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같이 협의가 되는 거죠. 동의가 돼서. 됐었다는 동의가 돼서.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의가 안 되는 학교들은 그러면서도 이제 쉽게 문제를 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하거든요. 학부모로서. 그래서 사실은 인근의 학교들 중에 이제 좀 수준이나 이런 게 거기서 100점이 다른 데의 100점과 다르다. 네네. 이런 평가들을 받는 거 네네. 맞죠? 네, 예, 그렇죠. 그런 게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적인 불평도 있으셨을 네. 거고. 사실은 수업의 질은 굉장히 높거든요. 엎드려 자는 아이들 없이 서로 잘 배우고 가르치면서 다양한 조작들과 활동들을 통해서 수업을 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단지 그런 한두 문제 꼰 문제라든지 선행을 했을 때 더 좋은 문제들을 안 낸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학교의 수준이 낮은 학교다라고 인식되는 게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이 학부모님들한테 생긴 건 아니고 어떤 학원 안에서 이제 도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학이 이제 상품화된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상품화된 거고 그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을 이렇게 퍼뜨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학원일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못 따라갑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불안 심리를 계속적으로 얘기해야지 또 그 상품은 팔릴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끊으려면 학원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지 말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바른 눈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욕을 먹더라도 쉬운 문제들이라든지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들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만족도가 네. 당연히 100점이 많아져 점수가 높아졌으니까 네.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겠네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은데 아이들도 교사들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갖고 있는 인식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내가 맞았는데 1등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는데 내가 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으로 학교 내에서 인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소수의 몇 명인데 소수의 몇 명이 발언을 하는 소수의 몇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잘하고 네. 장래의 학교를 빛낼 아이들. 네,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사실은 의견을 모아가는 거죠.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친구들은 아마 그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것들을 요구해요. 선생님 이번에 시험 좀 어렵게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력 확 해서 네, 수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처럼 그 수학도 그런 저는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왜 열심히 안 가르쳐도 조금만 차면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험은 어렵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불만이 다인 것처럼 이제 공부를 좀 잘해서 5년 동안 한의대를 준비했는데 시험이 갑자기 쉬워져가지고 다 맞았는데도 한의대를 못 간 거죠.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험 자체가 엄청 불합리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수학.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편하게 그냥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시도를. 네.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에서 한 군데 그렇게 평준화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학교 수준 낮아. 그러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를 가고 아무런 관심 없는 친구들이 그 학교로 올 거고 그러면 아마 학교 아이들의 이렇게 문화자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준과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 지금 거의 비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학교 안에서 생활지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생활지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쉽게 내버리면 여기 수준 낮은 학교 이러면서 빠져나가면 생활지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의 입장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학이라는 게요. 그러면 시험이 없으면 네네네. 지금 그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도구에 대한 네네. 스트레스가 없으면 수학은 즐거운 학문인가요? 그렇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수학이 아닌 그러니까 문제 푼다?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수학이라고 하는 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 풀어서 답을 맞히면 내가 쾌감을 얻어서 수학이 좋아지는 거고 문제 틀리면 자꾸 이제 이렇게 뭐라 막 이렇게 되면서 수학은 싫은가 뭐 이런 건데 그냥 논리적인 사고들 있잖아요. 퀴즈를 같이 그러니까 자 수학 요거 문제 풀자 이러면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 자 이거 우리 수학 퀴즈야 해가지고 자 같이 모여서 뭐 마방진 같은 거 같이 해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되게 즐겁게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그런 마방진을 이렇게 뭐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내는 것들 있죠.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이제 수학인 거고 내 말을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어떠한 수의 규칙이나 도형의 규칙들, 성질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것과 뭐가 다른 건지 삼각형은 왜 사각형과 다른 거지? 삼각형만 갖고 있는 특징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학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게 하는 수업들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수포자가 많은 이유가 수학은 한 번만 놓치면 한 과목 한 달만 놓치면 못 따라간다. 네. 실제로 저도 그래서 수포자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뭐냐면 놓치면 어떡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입시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학과를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나 공대에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역으로 쪼르륵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배우기 위해서 함수가 필요하고 함수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다항식을 알아야 되고 다항식을 알기 위해서 문자식을 알아야 되고 문자식을 알기 위해서 수의 뭐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고 마지막에 배울 것을 위해서 하나씩 거슬러 가르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삼각형의 성질도 배워보고 확률도 또 이렇게 배워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가 목적이 돼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수학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렇죠. 향해 나가. 그러면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수업.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은 2011년도 교육과정 수학 교육과정 검토 한번 하러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주로 그거의 발언권자들은 수학 교수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교수님이 보기에 요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들 뺄 게 없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근데 사실은 어떤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려면 뭐 학부모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과정이 이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단체에서 뭐 수학 20% 감축한다는데 미적분 빼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수들과 학교 교사들 생각 뭐 이런 분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싸움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를 빼는 순간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고. 산업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자기가 전공하는 부분에 한 부분이 빠지는 거죠. 고등학교에 그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하 벡터 안 배웠어요. 네, 기하 벡터라는 데는 네네 그게 이과지. 그게 어느 순간에 빠졌어요. 그 뺄 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빼면 나라 망한다고 막. 뭔지도 잘 모르고 잘 살겠는데. 근데 뺐는데 아무 무상 없잖아요. 제가 겨울방학에 애들하고 이렇게 햄버거 집에서 너 겨울방학 뭐 하고 지낼 거야? 그랬더니 이제 텐텐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텐텐 학원이 뭐야? 그랬더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텐텐 학원이죠. 걔네들이 중2, 중3 올라가는 애인데 수학이 7, 80점 되는 친구.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이제 해야죠. 중2에서 중3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예전 걸 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왜 애들이 못 푸는지 서술형 답안을 보면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거예요. 까먹었으니까. 근데 얘는 벌써 고1 거 고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쭉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반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 푸는 걸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러면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는 딱 나는 거는 전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다음에 문자식을 잘 해결을 못한다. 그런데 방학 때 뭣도 모르는 텐텐 학원에 나는 가가지고 고등학교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치만 그게 이제 자기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을 때는 그 부분 아는데 풀라고 하면은 또 풀다 보면은 또 내가 막 잘 모르는 그때 전에 쌓아놓지 않은 1차 방정식, 문자 계산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계속 뒤죽박죽.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학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자기 거는 없고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많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아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의 문제가 지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학습의 문제점이. 근데 지금 사실은 신념은 좀 다르지만 다른 학교들은 선행을 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선행금지법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면 안 되거든요. 법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그때 이후로 많이 좀 쉬워졌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쉬워지는 게 오히려 학원을 막 달려가고 아이들을 더 학원에 의존시키는 경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건데 학교 시험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것들만 배우면서 기초는 안 쌓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좀 혼란스러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난 이 문제 아마 못 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 때만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기 소금물 문제 나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소금물 문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문제집에서 소금물 문제가 나오고 아이들이 그거는 좀 되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화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에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움츠러들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선생님 진짜로 학원을 안 다니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선행을 해서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선행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선행의 효과를 보는 거지 선행을 해서 좀 대충 하던 애들이 잘하게 되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공부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얼만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학원을 어딜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녀야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좀 시도해보기엔 너무 두려운 거죠. 엄마들이 두렵죠. 엄마들이 두려운 거죠. 집에서 얘가 빈둥대는 거 같으면 신경이 막 쭈삣쭈삣 쓰는 거죠. 엄마들은. 모른다는데 엄마가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학원을 안 보내고 어떻게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충분히 중학교 때 못해도 돼요. 중학교 때 실패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50점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 혼자 해보니까 60점 나온 거라 내가 50점 나왔는데 학원에서 뭐 다 맞을 때까지 안 보내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점 나온 거랑 내가 혼자 했는데 50점 나왔는데 60점 나온 거랑 봤을 때는 내가 했을 때 50점에서 60점 나오는 경험들이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부모님들이 그거를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한 학년만 빼먹어도 수학은 네. 절대 못 따라간다라는 네네네. 신념이에요. 네.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중학교 때 학원을 더 못 빼시는 거죠. 오히려. 근데 애들은 한 단원도 못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못 빠져야 되는데 학원에서 그 진도를 나갔다고 해서 애들이 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배운 것들은 시험 딱 끝나면 벌써 애들이 다 버려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원에서도 나갔고 학교에서도 나갔고 시험 공부도 했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가 이게 세웠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수학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갖고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학교 때 명확하게 이제 좀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수학을 잘할 네. 수 있다. 네. 네, 정말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제 이제 질문을 좀. 예습 아니더라도 질문을. 복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습은 그러니까 본인 공부는 해야죠. 학원 가는 게 공부는 아닌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학원은 안 가고 자기 혼자 하더라도 수학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내용이 자기 혼자 공부하기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한 단계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한번 이겨야 되는데 그 경험들을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 뭐 수포는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그렇게 술술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름 방학 전에 선생님이 문제집을 하나 주면서 뭐 이거 그냥 익사 쓰는 거니까 한번 해봐 해서 제가 받았는데 여름 방학 내내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답을 안 보고 다 풀어보자 해서 다 풀어봤어.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차피 있는 답이고 답은 있을 거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니 내가 고민해서 풀면 답은 나온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하여튼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그 경험들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저희 페이스북에 질문이라고 남긴 분인데 질문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고등학교 고1 때까지 수포자였는데 어찌어찌 공부를 해서 스스로의 방법을 터득해서 이과를 가게 됐다 이런 잘난 척을 하셨는데 그럼 결국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네요. 그렇죠. 아이가 그 고비를 넘게 스스로 고비 한번 넘어보게 하는 거. 대부분 부모님들이 중1, 중2 수준의 수학 교과서 문제는 조금만 고민하면 제가 볼 때는 연습 문제는 아니더라도 예제 정도는 같이 풀 수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옆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는 그런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지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중학교 때 잘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강남에 뭐 좋은 학원들이라고 애들 다니는데 보면 막 열심히 가르치는 학원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아이가 풀어보고 그건 어떻게 푼 거니? 그럼 얘기해보고 잘했네?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옛날처럼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는 세대들이었잖아요. 옛날 세대들은. 그쵸. 혼자서. 네. 그거는 맞는데 요즘 애들은 이거 혼자 할 습관조차도 가지기 어렵게 뺑뺑이 도는 세대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발, 어차피 수학을 재밌으려면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는 성취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적인 것들이, 신기하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사실은, 좀 작은 부분이고, 지금의 흐름에서는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쉬운 문제라도, 내가, 이렇게 맞췄네? 풀었네. 네, 풀었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난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네. 그 아이가 그렇게 혼자 풀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네. 돼요. 네. 제발 초등학교 때 무슨 문제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법 천재, 뭐 이런 거. 어제 사주고 왔는데. 그런 거 풀면 애들이 답 맞추는 기술만 느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옆에 조금 이렇게 힌트 좀 있잖아요. 네. 눈치 빠른 애들은 그거 이렇게 보고 답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좋은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네네. 기본적인 연습이 네네.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에서 음수 뭐 빼는 거, 음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 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것도 연습 안 시켜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수학 교육 안에서만 사실은 존재하는 그런 연습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은 신속 정확을 왜냐하면 변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속 정확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모든 단원에서 연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이들이 1년을 공부해도 좋은데 충분히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수의 계산 그 나이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뭐 계속 문제만 푸는 걸로만 가르치지 말고 다양한 예들도 있잖아요. 그 교구들도 엄청 네, 많이 네. 잘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는 문자가 이제 자주 활용되니까 문자를 이용한 계산대 그 때때마다 그런 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긴 해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사실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수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가서도 분수의 덧셈 뺄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초가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막히는 고등학교인데도 거기에 막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문제 내줄 수도 있는데 꼭 그 문제집 사다가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집에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더 응용한 문제라든가 선행이 필요한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 아이들은 또 좌절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네.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땅을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면 공식이나 어떤 룰을 체계를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좀 뭔가 영민하고 좀 숫자 계산이 좀 빠르고 이런 친구들이 수학에 되게 최적화된 어떤 방식이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꾸준한 암기 과목 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 건지. 암기 과목이냐. 암기 과목에 세대 학교 다녔습니다. 문제를 외워서 뭐 공식을 외워야 되고 어떤 룰을 외워야 되고 법칙을 네, 외워야 되고. 소금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 나오면은 이게 지문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그쵸. 계속 연습할 때는 숫자만 보면은 얘 둘이 어떻게 해서 여기는 거의 시까지 됐어요. 외워서 쓰는 그쵸. 이 문제의 식은 이거고. 근데 제가 말한 암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의 어떤 미리 사전에 어떤 특정 룰이나 공식 같은 걸 이해하고 네. 그 다음 과목을 넘어가는데 이 전 단계를 숙지가 돼야 되는 거 암기가 돼야 되는 상황.
근해 공식 같은 경우에 사실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그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다음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암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 x는 2분의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왜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를 외워도 계속 영어 단어장만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암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장 안에서 또 이해하면서 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나 사실 그런 게 공부니까 수학도 사실은 네, 네. 공부니까 전혀 안 외워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 어느 정도는 암기지만 암기 과목은 아니다. 그렇죠. 그쵸? 가장 근본적인. 과학이 암기 과목이었어요. 과학, 생물 암기 과목이었죠. 그 화학, 생물 이런 거 좀 외워야 될 거 뭐 있죠. 그쵸. 네. 네. 선생님, 오늘이 첫 팟캐스트고, 어. 주제를 계속 다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거의 여는 시간으로. 영광이네요. 네, 좋았어요. 완전히 너무 재밌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네. 지금 계속 그 말씀 하셨지만, 부모님들에게 네. 진짜 딱 강조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부모님들에게요. 네. 한숨부터. 한숨이 나와. 저도 부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서 학원에 내몰리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특히 흥미나 관심이 없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 시간을 때운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스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무런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실패해보고 그리고 조그만 성공이라도 좀 해보고 그런 기회들을 좀 아이들에게 주면 오히려 정말 고등학교 가서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르치면서 만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재능도 있지만 수학을 좋아해야지 애들이 잘하는 거는 확실한 거고 좋아하려면 자기 혼자 뭔가 성취 경험이라는 게 꼭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불안해서 어디든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더. 그 수포자들을 위해 우리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희 행신동에? 수포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이들과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 좀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멘토처럼 네네네네. 아이들? 네, 그러니까 네.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네. 아이들을, 네.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수포자들을 조금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개념이 확립이 되고 내가 말한 것들은 다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아이들도 아마 다져질 거고 못하는 친구나 어린 친구들도 교사의 언어보다는 형, 언니의 언어가 더 사실은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내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중3 친구가 중1 친구를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다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역 내에서 어디서든지 재능 기부하고 내가 수포자인데 학원 다니기 너무 싫다 그러는데 가르쳐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좀 연결해주고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에게 좀 뭔가 떡볶이도 좀 사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하여튼 곧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